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00쪽 냉전과 탈냉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냉전, 콜워죠? 어우, 시원해요. 자, 시원해요. 자, 첫 번째, 냉전 체제의 전개와 제3세계. 냉전은 전후 세계를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시간 핵심 내용이 뭐 되겠죠. 뭐 가장 세계사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냉전 체제에 의해서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냉전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자, 동유럽 각국은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리스와 터키까지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하자 이제 뭐 동유럽 끝틀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발칸반도죠. 그래서 발칸반도인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면 당연히 터키가 무너지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한쪽 지중해 요 오른쪽이 다 무너지게 되죠. 지중해 오른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특히 이제 공산주의 확산 아까 동유럽은 그렇다 치고 어디 거 그렇죠. 그리스. 그죠?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1947년 3월에 뭘 발표하냐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최근 일부 국가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건 동유럽 이야기겠죠?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권력자들과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동유럽은 포기를 했더라도 이제 어디 그리스하고 터키만은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게 트루먼 독트린이래요. 만약에 요 그리스가 공산화되면 바로 이제 옆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원래 레지스탕스가 강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가 무너지고 나면 유럽에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영국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런 위기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막강한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니까 물자는 부족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다음에 뭐 공장들이 파괴가 됐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죠. 그래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유럽의 경제를 어때요?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마셜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은 나는 공산주의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에 막강한 약 한 8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경제 이제 어때요? 뭐 부흥 재건 정책을 실시를 했죠. 여기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이제 많은 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요. 뭐 프랑스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서도 아까 공산화 위기가 있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을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유럽의 경제 원조 정책을 통해서 공산화를 막겠다 마샬 플랜입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공산당 정보국이었던 코민포럼 코미니스트 인포메이션 브로그 그래서 코민포럼을 만들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바로 오스트리아 그 동쪽에 있는 나라죠. 또 서베를린에서 이제 일단 서베를린은 독일을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소련 네 개의 나라가 독일을 분할시켰죠. 독일을 분할시켰고 물론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네 개의 나라가 나눠 가진 게 또 오스트리아도 나눠 가져요. 오스트리아도 나눠 갔는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약속을 하죠. 우리는 영원히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 되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립이 돼요. 원래는 오스트리아도 1959년까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 개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받다가 자주 독립국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였죠. 아무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 독일 내 관할 구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들려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했다. 이 베를린 봉쇄하고 베를린 장벽은 좀 달라요. 베를린 봉쇄를 하였다. 봉쇄는 다음에 풀렸지만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분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1990년 10월 3일까지죠. 이 무렵 소련은 코메콘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만들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권제 원조를 강화했다. 이건 이제 이 코메콘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샬 플랜의 반대말이죠.
마샬 플랜은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서유럽 각국과 군사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아틀란틱 트레스 오르가니제이션 북대양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이제 하나로 결속을 시켜죠. 결속을 시켰고 소련은 여기에 맞서서 뭘 만드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반대말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요. 그 다음에 마샬 플랜의 반대말은 요 코메콘이 되겠죠. 코메콘이 됩니다. 이로써 자 이제 유럽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소련 진영의 공산주의 진영 요 두 개로 갈라지는 뭐가 시작되었다? 냉전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럽 이야기고요. 유럽 이야기 이제 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힘 겨루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맞짱을 뜨지는 않았죠. 그런데 불행스럽게 아시아에서는 곳곳에서 이제 자유자본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 맞짱을 뜨죠. 아시아에서는. 자, 일단 가장 먼저 맞짱을 떴던 곳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것도 꼭 써놓으세요. 중국. 1946년에서 49년 국공대전이 벌어져요. 그 누구도 국민당군이 패한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국공대전이 처음으로 일어날 때 국민당군은 350만이었고요. 공산당은 30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국민당이 이긴다고 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3년이 경과한 49년에는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산당이 350만이 되고 국민당이 얼마가 돼요? 30만이 되면서 이제 국민당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타이완으로 도망가고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돼요. 이게 1949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그리고 이어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뭐가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죠. 자, 아무튼 두 체제의 대립이 뭐 심각하게 국공내전과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냉전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체제 강화 역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뭐예요? 1951년 9월 8일 무슨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 일본과 그 다음에 48개 나라 그죠? 48개 나라가 협정을 체결해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태평양 전쟁의 종전 협약입니다. 종전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 종전 협약의 결과 일본은 자주국의 지위를 획득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1945년부터 51년 9월까지 일본은 미 군정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 군정 최고 사령관이 메가더였죠. 메가더. 그렇지만 이제 51년 9월 8일 이후에 일본이 자주국으로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일본은 동아시아 방공 전진기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뭣도 만들어져요? 자유대도 창설이 됩니다. 자유대도 창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도쿄에 전범 재판이 있었잖아요. 46년에.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7명이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1952년에 자유민주당 자민당 창당을 했고요. 요 이후부터 일본은 요 자민당 세력들이 권력을 계속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일본의 55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이 사람들 과거 뿌리가 뭐예요? 군국주의 세력이에요. 군국주의 세력이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 오늘날 일본은 전혀 없는 거죠. 아베 같은 경우도 역시 요 전범 세력의 뭐 외손자가 아베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한국과 중국과 소련이 불참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토 문제가 다 생겨요. 한국과는 독도, 그 다음에 중국과는 나우이다우, 소련과는 쿠릴열도를 가지고 영토 문제가 다 발생을 했는데 발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영토를 정했는데 요 나라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죠. 참가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겨요. 참가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그런 뭐랄까요 영토 분쟁 그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조약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일본과 종전 협정을 맺지 않았다가 우리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가 되고요. 우리는 보면 우리나라는 1965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1972년이고요.
소련은 1958년 각각 일본과 국교를 넣었대요. 정상화를 했었죠.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석했으면 그때 한가번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 기간이었고 중국은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그때는 이제 일본은 타이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소련과는 뭐 냉전 때문에 역시 이때 샌프란시스코에 참여하지 않았었죠. 자, 아무튼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냉전이 더욱 격화되었고 요 6.25 전쟁 이후에 국제 차원의 냉전이 또 하나 벌어진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요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일어나요? 두 번 일어납니다. 두 번 일어났는데 한 번은 1945년에서 54년까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인데 요 인도차이나 전쟁이라는 것들이 우습죠. 자, 1940년 일본이 북베트남으로 쳐들어가요. 북베트남으로 쳐들어가자 프랑스는 일본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일본하고 손을 잡았던 프랑스는 누구냐면 비시 정부예요. 비시 정부. 아까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정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에게 정복이 되다 보니 프랑스의 이제 비시 정부는 독일하고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애들은 일본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는 뭡니까? 북베트남 및 베트남을 일본에게 넘겨줘요. 그러다가 1945년 이때 이제 베트남에서는 2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일본 아이들이 워낙 쌀을 많이 강탈을 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비시 정부는 무너진 다음에 자유 프랑스 정부가 베트남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좀 뻔뻔스럽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과거 이거 옛날 우리 식민지야 해가지고 프랑스가 다시 돌아오고 그때 이제 프랑스가 차지한 곳은 어디냐면 남베트남이에요. 북베트남은 누가 차지했냐면 호치민이 차지했죠. 호치민이. 그래서 호치민의 북베트남 그 베트남 민주공화국하고 그 다음에 남쪽 프랑스가 통치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54년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1954년에 니엠비엔 푸우 전투에서 북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프랑스군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프랑스는 물러납니다. 프랑스는 물러나서 1954년에 제네바 협약을 맺어요. 재밌는 건 2차 세계 6.25 전쟁이 끝난 것은 휴전이죠. 우리는 휴전은 1953년 7월 23일 날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건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해인 1954년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나라도 종전 협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렬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결렬이 됐고 베트남과 프랑스는 1954년에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협정을 체결을 해요. 협정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 프랑스를 나눈다. 베트남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누고요. 2년 후에 자유 총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때요? 제네바 협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2년 후에 남베트남에서 이걸 거부를 해버려요. 남베트남에서 이걸 거부를 합니다. 자유 총선거를 거부를 해버리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요. 그러자 남베트남에 있었던 과거 이제 뭐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 프랑스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아니 1956년에 어때요? 남북 베트남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걸 남베트남이 거부를 하니까 남베트남에 있었던 아까 그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게릴라를 구성합니다. 그게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에요.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에 해당되냐면 베트콩에 해당됩니다. 베트콩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956년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을 하고 남베트남에서 이제 어때요? 게릴라전을 전개를 해요. 게릴라전을 전개를 하고 베트남 정부가 무너지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64년 미국이 소위 무슨 사건?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도덕성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1964년 뭐예요?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요. 통킹만 사건은 뭐냐면 북베트남
호치민 앞에죠. 호치민 앞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통킹만이라고 하는데 이 통킹만에 미국 구축함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말은 많아요. 미국은 공해다. 아니다. 베트남은 영해 침공했다. 아무튼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미국 구축함이 지나가고 있는데 베트남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어뢰들이 와서 공격을 했다. 이걸 빌미로 이제 미국이 어디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북베트남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죠.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져요. 자, 미국의 원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죠.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은 재정부당과 자국 내 반전 여론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1968년에 있었던 구정공세예요. 구정공세. 이때 구정공세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친구들이 남베트남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때 요 장면들이 어때요? TV로 생중계로 됩니다. TV로 생중계로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반전 여론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 여론. 이게 1968년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때 뭐가 일어나요? 68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죠. 유럽에서는 68 혁명이 일어났고요. 유럽에서 일어난 이 68 혁명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유럽에 있던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일으켰던 사회혁명이에요.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시험이 없어지고 이때부터 프랑스는 바칼로니아가 실시가 되죠. 바칼로니아가 실시됐고 미국에서는 뭐예요? 반전 여론, 히피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히피족들. 바로 이제 이들이 반전 여론을 주도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서서히 어디로부터 미국은 서서히 이제 어디로부터 베트남으로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1973년에 있었던 파리 협약이죠. 물론 이때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요 닉슨 독트린인데 요 닉슨 독트린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닉슨 독트린하고 트루먼 독트린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한편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이후 상대방에게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미국과 소련 핵무기와 미사일링 경쟁이 치열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그래요. 1962년이죠. 쿠바는 1961년에 어때요? 레알 카스트로에 의해서 1961년에 뭐가 일어났었어요? 쿠바 혁명이 일어났었죠. 이때 이제 유명한 이제 체게바라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쿠바가 공산화되자 소련은 쿠바를 원조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빠지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도 됐는데 소련이 쿠바에 설치됐던 이제 어때요?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킴으로써 그 위기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제 어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산주의권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게 돼요. 1세계를 서방 자본주의, 그 다음에 2세계를 소련과 공산권 국가라고 불러요. 1세계와 2세계. 그런데 우리는 서방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탄생을 해요. 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힌두교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를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죠. 파키스탄. 그래서 이때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파키스탄이 1971년에 방글라데시로 또 독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점령지였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1957년 가나의 독립을 시작으로 1960년 무려 17개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알제리가 1962년 프랑스와의 8년 전쟁 끝에 독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프랑스 나쁜 친구들이에요. 뭐 친구들은 자유 프랑스라고 하면서 베트남 끝까지 놔주지 않았었고요. 알제리도 역시 끝까지 놔주지 않았다가 8년간의 전쟁 끝에 겨우 이제 어때요? 뭐 포기한 거죠. 놔준 게 아니라. 자, 1945년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독립국가는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정도에 불과했고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1960년에 몽땅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들 보면 국경을 보면 지도가 어때요? 국경이 반듯반듯하죠? 이처럼 반듯반듯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 제국지 국가들이 인종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시하고 역사 무시하고 지그들 편의대로 그냥 잣대대고 그어놓은 것 때문에 반듯반듯한 아프리카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90년대 많은 그 인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자, 국가는 제1세계, 소련 주도 제2세계 어느 편에도 가져가지 않는 비동맹주의 노선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중국의 준내, 자이언나입니다. 자원나이. 그 다음에 인도의 네루 총독이 평화 우원칙을 발표했고 이듬해 반둥회의에서 29개국이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 평화 10원칙. 그래서 제3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반둥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죠. 발리 있는데 10원칙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써놨죠.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써놨어요. 이대로만 되면 세계에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인권 존중, 주권 존중, 평등 인정, 내정 간섭, 금지, 자유권 존중. 그 다음에 강대국 중심의 뭐예요 안보 체제 배제, 오 무력 침략하지 말자, 평화적 해결하자. 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3세계 국가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제3세계들 국가들끼리도 요거 서로 안 지켜지죠. 사람들 지켜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평화 10원칙에 의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수립이 됐고요. 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3세계의 뭘로 지도자로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